자, 한번 상상해 볼까요? 2025년 미국에서 시작된 아주 급진적인 경제 정책 변화가 태평양 건너 한국의 통화 시스템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는 겁니다. 이게 그냥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한 강대국의 결정이 어떻게 전 세계로 퍼져 나가는지 그 거대한 연쇄 반응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흘러갈 거예요. 먼저 미국의 새로운 경제 설계도가 뭔지 보고요. 그게 어떻게 태평양을 건너와서 위기를 만들었는지, 그리고 당연히 따라오는 이거 누구 탓이냐 하는 치열한 책임 공방. 그 속에서 우리 기업들은 또 어떤 선택을 했는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지금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까지 쭉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미국의 이 새로운 경제판을 짠 사람, 대체 누구고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그 중심 인물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스콧 베센트, 미국의 새로운 재무장관이죠. 근데 이 사람 이력이 정말 어마어마해요. 그 유명한 조지 소로스 펀드에서 일하면서 말 그대로 한 나라의 통화가 폭락하는 쪽에 돈을 걸어서 엄청난 돈을 번 그런 인물입니다. 이 사람의 주특기가 뭐냐면 바로 글로벌 매크로 투자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좀 쉽게 말해서 전 세계를 하나의 거대한 체스판으로 보고 나라별 경제 상황이나 정치 흐름을 읽어서 돈이 어디로 쏠릴지 예측하는 거예요. 실제로 과거에 영국 파운드화나 일본 엔화 가치가 떨어질 거라는데 베팅해서 대성공을 거뒀거든요. 이런 경험이 이 사람의 세계관을 만든 거죠. 자, 그래서 그가 내세운 경제 철학, 이른바 베센트 원칙이라는 게 뭐냐면요. 한마디로 기존의 판을 완전히 엎어버리는 거였어요. 중국 같은 나라에는 엄청난 관세를 때리고 국내에선 규제를 확 풀어버리고 금리는 낮춰서 돈을 풀고 모든 게 철저하게 미국 먼저라는 거죠. 바로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됩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무대로 옮겨보죠. 미국에서 세운 이 새로운 계획이 현실 세계에 딱 부딪혔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첫 번째 도미노가 쓰러집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죠. 이런 급진적인 계획이 현실이 되면요. 그 충격파, 정말 무서운 속도로 태평양을 건너서 가장 먼저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1,460원. 이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 2025년 11월 1달러를 사려면 1,460원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야말로 한국 경제 전체를 패닉에 빠뜨린 충격적인 숫자였죠. 이게 얼마나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냐면요. 보세요. 10월에 1,400원 선이 깨지면서 하는 사이에 위기가 시작됐고 불과 한 달 만에 1,460원을 훌쩍 넘어버렸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12월에는 영국 파운드화에 대해서도 16년 만에 최악의 환율을 기록하면서 그야말로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시선을 위기의 심장부, 서울로 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경제가 휘청이니까 당연히 이게 다 누구 때문이냐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죠. 아주 격렬한 책임 공방이 벌어집니다. 이 지점에서 정말 흥미로운 논쟁이 벌어져요. 도대체 누구 책임이냐는 거죠. 한쪽, 그러니까 중앙은행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랑 국민연금이 해외에 너무 많이 투자해서 달러가 다 빠져나갔다, 이렇게 주장했고요. 반대쪽 야당에서는 아니다,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원화 가치가 떨어진 거다, 이렇게 팽팽하게 맞선 겁니다. 특히 이 발언이 정말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당시 한국은행 총재가 젊은 사람들에게 왜 해외 투자하냐고 물었더니 쿨해서요 라고 하더라, 이렇게 말한 건데요. 이게 마치 위기의 책임을 전부 젊은 세계 탓으로 돌리는 것처럼 들리면서 와, 정말 엄청난 비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요, 실제 데이터를 까놓고 보니까 얘기가 좀 달라져요. 물론 개인 투자자, 서학개미들이 투자한 돈도 많았죠. 그런데 진짜 큰 손은 바로 국민연금이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을 다 합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돈을 해외에 투자하고 있었던 거죠. 물론 누구 탓 공방 말고도 그 밑바탕에는 더 근본적인 문제들이 깔려 있었어요. 보세요. 미국이랑 한국 금리 차이는 사상 최장기간 벌어져 있었죠. 한국은 계속 돈을 푸는 상황이었죠. 거기다 수출로 달러를 벌어온 대기업들마저 원화로 안 바꾸고 달러를 그냥 쥐고 있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경제의 약한 고리들이 한꺼번에 툭 하고 터져버린 거죠. 자, 이렇게 나라 전체가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과연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기업들의 움직임은 정말 극과 극으로 갈렸어요. 한쪽에서는 지금이 기회다 하면서 AI 같은 미래 기술에 모든 걸 쏟아붓고 있었던 반면에 다른 한쪽에서는 아주 오래된 내부 문제, 바로 누가 회사를 물려받을 것인가 하는 승계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던 거죠. 예를 들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회사들은요, 오히려 이 위기 상황에서 엑셀을 더 세게 밟았어요. 어려울수록 미래에 투자해야 한다면서 차세대 AI 칩이랑 새 공장을 짓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은 겁니다. 미래를 보고 베팅한 거죠. 하지만 반대편에서는요, CJ그룹 같은 기업들이 있었어요. 여기는 경제 위기라는 외부 압박 때문에 오랫동안 덮어두었던 내부의 시한폭탄 같은 문제, 바로 이 경영권 승계 문제가 수면 위로 확 떠올라 버린 겁니다. CJ그룹의 이 복잡한 속사정을 이해하려면 자사주라는 키워드를 알아야 해요. 특히 여기 CJ 올리브영이 들고 있는 자사주 22.57%. 와, 이 엄청난 지분이요. 바로 이게 경영권을 넘겨주는 과정에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갈등의 핵심이었던 겁니다. 이게 왜 딜레마냐면요. 원래 한국 재벌가에서는 이 자사주를 이용해서 되게 편법적으로 적은 돈으로 회사 지배력을 자식에게 넘겨주곤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부가 주주들한테 이익 돌려줘라, 그 자사주 없애라 하고 강하게 압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오너 일가의 지배력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 정부 정책을 따를 것이냐, 이 아주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렌즈를 쭉 뒤로 당겨서 이 거대한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이 모든 사건들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을까요?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저 멀리 워싱턴에서 만든 정책 하나가 서울에서는 내 탓이네, 내 탓이네 하는 정치 싸움을 만들고, 심지어는 한 기업의 회의실 안에서 미래를 건 중대한 결정을 내리게 만든다는 것. 나비 효과처럼 모든 게 다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이번 가상의 위기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먼저를 외치는 경제국가주의가 점점 더 심해지는 세상에서 과연 어떤 나라가 외부의 영향 없이 자기네 경제를 100% 자기들 뜻대로 컨트롤할 수 있을까요?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볼 문제 아닐까요?